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B760 어로스 엘리트 760M 어로스 엘리트 보드예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메인보드고, 그 다음에 CPU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넌K 13500으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하이닉스 5600 8기가 모델, 지금 엄청 저렴하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8기가 모델로 한번 오버클럭 진행해 봤어요. 8기가로 오버한 자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가성비 세팅하면서 제가 맞춰 봤습니다. 8기가짜리 두 개 꼈고요. 안정화는 HCI 500% 돌렸고요. 지금 타이밍은 보다시피 뭐 화면상에 보이는 이렇게 클럭은 6800 클럭에서 제가 안정화를 받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BCLK가 100으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가형 보드라 그런 것 같아요. 저가형 보드는 보통 BCLK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클럭이 6800에서 조금 떨어졌고요. 지금 제가 메모리 타이밍 버너 어플을 두 개를 쓰는데 얘는 실행이 안 되네요. 이 해당 버전에서 지원을 안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즈락 타이밍 컨피그레이터 이거 가지고 타이밍을 좀 보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바이오스 보여드릴 거예요. 메인보드는 바이오스 F2B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지금 오버클럭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클럭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13500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13100, 13400, 13500, 13600까지 아마 골든 코브라 그래서 이게 12세대 때 쓰던 거예요. 쓰던 구조예요. 그 다음에 13700, 13900 넌K가 얘는 랩터 코브에서 13세대 구조인데, 지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2세대 재탕이에요. 지금 이 13600까지가 하나 기대를 건 게 뭐냐면, 코어 구조가 12세대랑 똑같더라도 그래도 맨컷만 좀 13세대만큼 되면 오버클럭을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지금 일단 메모리가 하이닉스 A다이에요. 하이닉스 A다이고, 지금 보드 스펙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7200 혹은 7400까지 원래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몇이에요? 6800 클럭에서 안정화를 받습니다. 왜 7000에서 부팅은 7200까지 또 다 돼요. 근데 이제 에러가 계속 안 잡혀요. 7000이랑 7200에서 에러가 안 잡혀서 6800으로 다운 클럭을 했고요. 6800에서 지금 왜 6800까지밖에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가설을 세웠는데, 1번 보드가 후달리다, 2번 지금 이게 가장 신빙성이 높아요. CPU 구조가 12세대이기 때문에 맨컨도, 지금 메모리 컨트롤러가 12세대 구조라고 하면 지금 보드가 6레이어 기가바이트 보드인데, 기가바이트 보드는 동 레이어에서 거의 비슷한 급의 오버클럭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6레이어 급에서 맨건 12세대로 얼마나 할 수 있냐 보면 그게 거의 6800입니다. 6800에서 7000까지, 7000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A다이 기준이에요.
M다이로 하면 한 6400 정도 들어가거든요. 12세대 6레이어인데 맨컨 12세대에서 이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뇌피셜리 이게 12세대 메모리 컨트롤러가 아닐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가설이 하나 있는데 램 8기가 제품은 1RX16 구조로 이게 16기가 램이랑 구조가 달라요. 16기가는 X8입니다. 이 X16, X8은 데이터가 한 번에 실어 나눌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말하는데 둘 다 지금 DDR5에서는 DDR5는 8기가, 16기가 모두 단면이에요. 단면 램이고 16기가 사진 보시면 칩이 좀 많죠. 그 칩 개수를 늘려서 용량은 늘어났지만 X8을 유지를 했고요. 8기가는 이제 적은 칩에서 좀 더 많은 용량을 가지기 위해서 X16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전에 테스트할 때 결과는 대개 8GB가 16GB보다 보통 조금 덜 들어감 이런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근데 별로 후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8기가 모델을 저만큼 만져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저는 084M 모델도 만져봤고요. 081N도 언락 버전은 예전부터 국내 들어오기 전부터 일본 직구 제품 확보해가지고 만져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 이후에 한 10개쯤 사가지고 수율 체크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조금 덜 들어가서 제가 쓸 거 빼고 다 처분했어요. 8기가 램은. 아무튼 지금 좀 덜 들어가는 증상이 제가 봤을 때 좀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테스트할 때는 제 램들은 그렇습니다. 16기가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6800 정도 수준 들어간 게 아닌가. 혹은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6800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7200까지 부팅은 되는데 계속 돌다가 에러가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에러 그게 안 잡혀요. 타이밍 풀고 뭐 전압 조정하고 해도 계속 7200은 좀 빠듯한 느낌이고 7000이 간당간당해요. 모르겠어요. 메모리 컨트롤러나 아니면 램 수율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7000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아무튼 제가 이게 오버 마진을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게 CPU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넌케이는 CPU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BCLK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BCLK 조정을 할 수가 없으면 클럭을 200 클럭 단위로 밖에 테스트를 못해요. 거의 거진 200 클럭 단위라서. 그래서 일단은 6800에서 안정을 받고요. 6933도 가능할 것 같긴 했는데 공수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냥 아싸리 어차피 7000 못하는 거면 6800으로 클럭을 확 낮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한번 해보세요. 7000 가능한지 7000 이상도 가능한지. 일단 제가 듣기로는 13500 저 말고 다른 분 오버클럭 한 거를 봤는데 그분은 Z790에서 에이펙스에서 7000에서 7200으로 오버클럭을 하셨더라고요. 16기가짜리 A다이 썼고요. 에이펙스가 저 정도면 제가 판단할 때 맨컨 문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펙스가 이 보드보다 더 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비싼 보드니까. 슬롯 2개짜리 PCB도 10레이어에 오버클럭 전용 보드다 보니까 더 잘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클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맨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은 내피셜이에요. 왜냐면 검증을 못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검증을 할 건데, 뭐 한 가지는 B760 M 어로스 엘리트 보드에서 16기가 하이닉스 A다이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럼 램 문제인지 파악이 되겠죠? 3번은 요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번 확인 가능. 그 다음에 제가 Z790 뭐 보드 여러 개 있으니까 Z790 보드 아무거나 해서 6레이어짜리 쓸게요. 보드에서 13500 램오버를 8기가로 할까 16기가로 할까,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튼 램오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한 6800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맨컨 2번 확인이 되죠. 2번하고 1번 확인이 되죠. 크로스 체크를 제가 할 겁니다. 램이랑 보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바꿔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보드로 16기가 오버클럭 리뷰를 하나 더 올린다면, 그러면 아마 6800 이상 넣은 겁니다. 근데 6800 이상 잘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당간당 하거나 이러면 좀 따라하기가 힘드시니까, 만약에 16기가 후기가 안 올라오면 얘가 16기가짜리로 해도 6800밖에 못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크로스 체크를 요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이오스 보여드릴 거고, 몇 가지 뭐 체크할 게 있는데, 어차피 이 보드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 이 보드 사용할 때 지금 보면 저렴하긴 해요. 뭐 상대적으로 뭐 이것도 비싸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자, 인텔 12, 13세대 지원하는 메인보드 중에는 DDR5 중엔 DDR5 지원하나 이거? 지원하네. ECS 보드구나. 이 H610 출시된 거 이제 알았어요. 예. 이것도 한번 확보를 해봐야겠네. 근데 이거 어차피 오버클럭 안 되잖아. 이거 저거구나. 전세대 거구나. 전세대 거. 전세대 거 말고 요렇게 13세대 쪽에 나온 7번대 라인업을 봤을 때 지금 DDR5에서 가장 싼 모델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더 싼 것도 뭐 박격포, 뭐 에즈라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긴 하는데 더 싼 모델이 나올지 모르겠어. 저것도 비싸죠 지금 사실. 오버 안 하고 쓸 건데, 그쵸? 더 싸게 사시라고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냥 구글에서 기가바이트 이벤트 치세요. 그러면 출시 기념 이벤트 보이세요? B760 이거는 요거 피규어 주는 거 경품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출시 이벤트 요거 들어가면 자 3만원
2만원 페이백이 있고, 어로스 엘리트 모델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후기 이벤트 참여해서 네이버페이 3만원, 네이버페이 받아다가 나중에 또 컴퓨터 장비 구매할 때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면서 쓰면 돼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죠. 자, 19만원 정도? 20만원 언더로, 그 정도로 일단 13세대 DDR5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램 오버클럭도 되고요. 지금 DDR4 모델은 제가 아직 안 써봤는데 뭐 쓸 생각도 없어요. DDR4는 제가 이제 리뷰를 안 합니다. 예전에 많이 다뤄봐가지고. 근데 DDR4 넌K가 12세대 때 SA 전압 1.06V 정도 들어가면서 클럭이 이게 3600 전후로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도 DDR5는 0.96V로 6800쯤은 됐어. 요거 하나 더 쓰자. 지금 DDR5에서도 0.96V로 6800쯤은 오버클럭이 예전에도 됐어요. 넌K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13세대 넌K SA 전압이 지금 보드마다 다른데, 지금 제 기가바이트 보드는 0.93V 한 이 정도 들어가요. 지금 B760M 어로스 엘리트, 다른 보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보드에서는 요 정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DDR5에서 6800 오버클럭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낮은 SA 전압 때문일까 싶기도 해요. SA 전압을 더 주면 더 들어갈까. 그거는 이걸 해보면 테스트가 되겠죠? 아니지, 테스트 안 되죠. 어차피 SA니까. 제가 그러면 요거는 3번으로 테스트를 13900 달아볼게요. 한번. 그러면 4번 확인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체크를 하고 나중에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문제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SA 전압이 지금 매우 낮고요. 이게 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제가 DDR4 보드를 안 써봤지만 DDR4에서 램 클럭이 생각보다 안 들어갈 것 같다는 내피셜입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DDR4 보드를 오버클럭용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이 정도 이슈를 알고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SA 전압이 워낙에 낮아서. 이거는 인텔에서 제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인텔에서 제한을 걸고 있는 건데, 아마 보드 재량상 약간 다를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마다 다를 겁니다. 제조사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B760 어로스 엘리트 보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저기 M보드기 때문에 좀 위아래가 작죠? 위아래가 작은데, 자, 이게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을 따로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공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좀 참고로 했는데,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말라가지고 잠깐 음료수 좀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펜을 어디다 꽂을까요? 여기가 CPU 펜 꼽는데요. 여기가 CPU 펜 꽂으시면 되고, 자, 다른 펜은 어디다 꽂을까요? 일단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맞나? 요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어요, 포트가. 그러면 수냉 쿨러 쓰실 때는 펌프를 어디다 달아야 되나? 수냉 쿨러는 CPU 팬도 하나 달고 펌프도 하나 달아야 되죠. 그러면은 보통 기가바이트 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어요. 옆에 이게 뭐 CPU 팬인지 뭐 시스팬인지 시스팬 펌프 뭐 이렇게 펌프 쓰는 경우는 언더바 펌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펌프 꽂으려고 유심히 찾았는데 없어요. 예, 펌프 꽂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수냉 쿨러를 못 쓰냐? 제가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참 보드가 이게 수냉 쿨러를 안 쓸 거라고 가정하고 지금 보드를 만들었는지, 야, 제가 좀 처음에 원래 쓰던 수냉 쿨러로 달려고 했다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예, 좀 당황을 했고, 아무튼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되긴 돼요. 그리고 바이오스가 F1밖에 안 올라갔네요. 이거 제가 지금 저는 이거 따로 받아서 업데이트 한 건데 진작에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네.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 설명창에다 링크 하나, 구글 드라이버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거기서 다운받아 쓰세요. 예. 이거를 만약에 F1을 쓰시면 시금치 사용하실 때 전압 드롭이 발생을 합니다. 전압 V 드롭이 발생을 하고 F2B로 업데이트를 하면 전압 언락 상태에서 V 드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지금 이 경우는 1.44V 넣었는데 1.44V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램 전압 이따 소개 드릴 거예요. 바이오스 화면에서. 자, 그럼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자, 하나 더 설명드리자. 제가 일부러 가성비 조합을, 보통 넌케이는 가성비 조합 많이 쓰시죠? 이 보드 쓰실 때 쿨러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순행 쿨러 달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쓰던 쿨러가 순행이라서 순행을 다른 거고, 제가 이제 공냉 테스트를 해보려고 원래 집에 있던 제가 PASE 이게 있거든요. 검정색이긴 한데 아무튼 이 PA120SE가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쿨러인데, 근데 좀 옛날 거라 그런지 LGA 1700 가이드가 없더라고요. 제가 AMD 테스트할 때, 젠4 테스트할 때 썼던 건데,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공냉 테스트를 하려고 가장 싼 걸로, 어떻게 했더라 정렬을, 가성비 좋은 걸로, 싼 걸로 요걸로 하나 샀어요. 요게 생각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진 않더라고. 22,000원. 뭐 다른 좋은 쿨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좀 싼 거, 뭐 이런 뭐 몇천 원 하는 거 말고요. 플라워식 말고 타워형 고를 수 있지 않나?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타워형 찍어서 여기서 좀 들어본 걸로 고른 거예요. 뭐 안 들어본 거 쭉쭉쭉쭉 제끼고 타워 하나짜리로 2개짜리 안 한 이유가 램 쿨링 한번 할 수도 있어서 혹시 램 쿨링 할 때 간섭 생길까봐 타워 1개짜리로 했고 1개짜리는 2개짜리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 가격 대비 이게 성능이 좋더라고. 쭉 훑어보니까 이렇게 거의 2만원 정도 대 얘랑 제가 후보로 놨던 게 얘랑 그다음에 뭐 몇 개 더 있는데 아무튼 그냥 싼 거 샀어요. 어차피 뭐 싼 거로 이 정도 된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공랭 쿨러 단 상태에서 지금 이거 마무리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CPU 성능 테스트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끄고 바이오스 먼저 보여드리고 CPU 성능 테스트는 순정 상태로 초기화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오버클럭 된 거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바이오스 화면 보여드리고 순정 상태로 초기화 시킨 이후에 CPU 성능 테스트도 보여드릴 거예요. 소리가 지금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 옆에 컴퓨터에서 지금 HCI를 돌리고 있어서 쿨러 소리가 좀 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바이오스 화면인데 잠시 세이브 한번 하고 자, 다른 세팅들은 딱히 뭐 요런거 CPU는 건드릴 게 없어요. 이거 이거 뭐 몇 배수 이렇게 입력해봤는데 48 넣어도 어차피 올코어 부스트 하면 45배수로 돌아요. 제가 이거 다 해봤거든요. 뭐 이렇게 60 넣어도 35배수로 밖에 안 돌아요. 이런거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링 레이시오도 마찬가지로 얘가 몇 배수더라? 36배수인가 들어가거든요. 더 높은 값 넣어봐야 순간 부스트는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게 CPU가 오버클럭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런 뭐 액티브 터보 레이시오나 뭐 이런 세팅 건드려서 조금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XMP 이 세팅은 유저 프로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있는 거고요. XMP 램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시금치 8기가 램 2개 껴져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그리고 6800 클럭을 넣었고 일단 타이밍을 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메모리 부트 모드는 항상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로 오버클럭 할 때는 항상 이걸로 하세요. 오버클럭 끝난 다음에 다시 오토로 바꾸면 돼요. 끝난 다음에 오버클럭 중에는 항상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 이걸 안 하면 뭐 잔잔한 이상한 뭐 증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싶으면 이것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램 전압은 간단하게 잡았는데요. 보통 1.4V 정도 쓰는 스펙으로 VDD2 1.4V, VDDQ 1.41V 넣었고요. 램 전압은 VDDQ 같은 경우 아까 CPU VDDQ 값하고 일치화 시키기 위해서 1.41V를 넣어주고 싶었지만 현재 전압 1.435V보다 이하 전압에서는 램 전압이 PMIC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의 V드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가 전압 보시면 1.41V 정도 되죠. 이거 뭐 FM으로 맞추자면 이거 스플릿 해가지고 이거 뭐 수동 조작해서 둘 다 1.41로 딱 맞출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안에도 충분히 들어갔고요. 보통 1.435 정도 때려 박으면 1.4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거 전압 차이가 0.015V죠. 전압이 0.015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1.4V는 못 써요.
1.4를 쓰려고 넣으면 1.395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1.41V에서 0.015V를 빼서 1.395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4가 아니라 굳이 얘를 1.41V로 쓴 겁니다. 그리고 램 전압은 제가 원래 처음에 1.435 그러니까 결국 실인가 기준 1.41에서 안정화를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압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0.05를 더 올렸더니 이제 전압 그 락이 해제되면서 이제 전압이 메인보드 통제를 받게 되면서 V드롭이 이번 신규 바이오스 기준으로 해결이 된 전압이 1.44V가 그대로 칼전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부족하지 않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전압 사용량은 CPU 수율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오버클럭 하실 때 다른 값은 아마 비슷하게 맞춰도 다 들어갈 겁니다. 얘는 비슷하게 맞춰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CL 값을 먼저 처음에 CL 값 잡으실 때 CL 30을 하고 싶다. 근데 저랑 똑같이 넣었는데 에러 나요. 그러면 CL을 32로 풀어 보시거나 30 쓰고 싶으시면 전압을 VDD만 얘만 좀 높여 보세요. 얘만 높여도 잘 됩니다. 그래서 1.45 넣어보고 46 넣어보고 그래서 돌아가는 지점까지 올려보세요. 제게 이제 지금 램이 전압 수율이 나쁘진 않은 거라, 그래서 저보다 안 좋은 CL 전압 수율을 가진 램들은 전압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압을 먼저 맞추시고 6800클럭에 정상 동작하고 목표 CL 값에서 정상 동작하는 전압 값을 먼저 세팅을 하는 걸 권장해요. 타이밍을 조이기 전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SA 전압이 0.923V 들어가 있는데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0.906으로 들어가는데 오버클럭을 하면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이 정도 SA 전압 보여드렸고, SA 전압은 어떻게 바꾸는 수정 가능한 목록이 아예 없습니다. 보이시죠? SA 없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수냉쿨러 쓰시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수냉쿨러 쓰시는 분들은 여기 스마트 팬이라고 있어요. F6을 누르면 돼요. 들어가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CPU 팬 하나 있고 시스팬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펌프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게 다 CWM 적용이 돼서 온도에 따라서, 아니 PWM 적용이 돼서 온도에 따라서 팬 속도가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펌프가 연결되는 그 4핀 PWM은 무조건 풀스피드로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쿨러 성능 저하가 발생해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에 꽂았어요. 펌프를 1번에 꽂아서 자, 시스팬 1 스피드 컨트롤의 풀스피드, 얘를 풀스피드로 놓고 거기다 펌프 선을 꽂으면 수냉쿨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수냉쿨러의 CPU 팬은 CPU 팬에 꽂으시고, 이건 딴 건 안 건드려도 돼요. 그 다음에 펌프는 꼭 연결한 것에 풀스피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부팅 하자마자 막 온도만 한 70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부팅 하자마자 바이오스 들어와서 이거부터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스 초기화 됐을 때도 이거부터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바이오스 초기화 하자마자 이 수냉쿨러인 경우 이 팬 속도 조절이랑, 그 다음에 공냉쿨러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시면은 메모리 세팅 들어가시면 패스트 부트는 꼭 디세이블로, 그렇게 해서 하나 세이브 해 놓으세요. 여기 프로필을 하나 세이브 해 놓으시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초기화하고, 지금 초기화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를 디세이블 하고 그 다음에
순행 쿨러 쓰시는 분은 여기서 자 풀스피드 1번에 꽂은 경우에요. 만약에 3번에 꽂으셨으면 3번은 풀스피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고 하나 저장해 놓으세요. 여기 세이브 프로필에서 하나 저장해 놓으면은 나중에 시머스 클리어 시머스 리셋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로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방금 세팅한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버클럭 그 초기 모델을 한번 세이브 해주시면 편합니다. BCL 키는 좀 떨어져 있고요. 또 뭐 하나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뭐지? 뭘 설명드리려고 그랬지? 기억나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일단 아무튼 자 클럭은 6800, 전압은 1.41, 1.4, 그 다음에 1.44, 1.435 넣었고요. 나머지 오토 줬습니다. VPP 오토, SA는 못 건드려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 들어가서 자 메모리 채널 타이밍 들어가면 자 제가 세팅한 램 타이밍은 CL30, RC40, RP40, TRAS, TRAS30 이렇게 줬는데 본인의 수율에 맞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대로 쓰시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대부분 메모리 수율이 편차가 있어 봐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2개씩 푸세요. 2개씩 푸세요. 이렇게 4개만 세팅해 놓고 전압 1.44V 주고 TM5나 HCI, 저는 HCI를 권장합니다. HCI를 돌려보세요. 둘 다 돌리는 걸 권장해요. 근데 HCI가 지금 에러를 더 잘 잡습니다. 지금 현재 TM5보다. 돌려봐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타이밍을 조이시면 됩니다. 30으로 바꿔보시고 다시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 얘도 같이 바꿔도 돼요.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 다시 돌려보고 에러 안 나면 다른 타이밍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에러가 나면 전압을 올려보시고 VDD 아까 설명드렸던 이 VDD를 하나씩 1.45로 올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에러 나면 1.46, 에러 나면 1.47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타이밍은 영향 갈만한 타이밍이 그래 이것도 같이 하자. RFC 타이밍이 지금 표준 클럭이 5600일 때 클럭이 5600일 때 입력되네. 5600일 때 그 표준이 이게 속도가 얘랑 얘가 둘 다 160 나노세컨드고 얘가 130 나노세컨드예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노세컨드로 현실 세계의 시간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를 타이밍으로 환산해야 돼요. 타이밍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한 클럭당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그걸로 160 나노세컨드를 나눠주면 돼요. 근데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예를 들어 6800 클럭을 할 거예요. 6800을 할 때 이거의 반값 34죠. 34 곱하기 16 하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 6800 클럭에서 표준 RFC 값은 544. 그 다음에 6800 클럭에서 표준 RFC PB 값은 34 곱하기 13
해서 442. 처음에 요 세팅으로 처음에 시도를 해보세요. 나머지 다 오토 하시고 전압만 잡고 요 세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잘 되시면 타이밍을 조이고 들어갈 만큼 전압을 올리시고, 전압 올리기 싫으신 분은 그냥 CL 32로 쓰셔도 되고요. 그 전압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A다이의 경우. 그 다음에 잘 돌아가면 얘도 한 40 줘보세요. 40보다 낮은 값은 잘 안 들어갈 겁니다. 40이 안 들어가는 램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는 42로 올려서 쓰세요. 일단은 그렇게 세팅하시고 또 HCI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얘 4 줘보시고 문제 있으면 6으로 올리시고 없으면 4 쓰시고, 그 다음에 잘 돌면 다시 얘 8 줘보시고 문제 있으면 10으로 올리시고 문제 없으면 8 쓰시고. 이거 6 해보실 분 계시면 해보세요. 6 될 수도 있어요. 저는 6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4, 8, 16 그냥 때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얘 16 한번 넣어보시고 16에서 잘 안되면 4개씩 푸세요. 20, 24, 28. 근데 대부분 16 될 겁니다. 예, 16 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CWL 타이밍이랑 WR 타이밍은 다른 타이밍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CWL 타이밍 같은 경우 사실상 CL에서 마이너스 2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8이 지금 들어갔죠. CL을 32를 쓰는 경우는 얘가 30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를 수동으로 박아버리면 다른 타이밍이랑 연계돼서 자동 계산되는 경우에 좀 많이 꼬일 수 있으니까 일단 오토로 두세요. 오토로 두시고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다음 RFC 값은 뭐 들어가는 만큼 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표준 값으로 먼저 돌려보라고 제가 권장해 드렸고, 표준 값에서 잘 돌아가면은 저 같은 경우 10 나노세컨드 단위로 줄입니다. 근데 그렇게 줄였을 때 보통 RFC PB가 90 나노세컨드까지는 들어가고요. RFC가 120 나노에서 110 나노세컨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90, 이거 120을 많이 씁니다. 그럼 계산 방식은 34 곱하기 9 그러면은 306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34 곱하기 12 하면 408이 나옵니다. 만약에 클럭을 7000 쓰시는 분은 35 곱하기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7200 하시는 분은 36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HCI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얘는 나중에 얘는 좀 나중에 얘도 일단 좀 만약에 지금 제가 다 오토로 바꿀게요. 그냥 다 오토로 하시고 계실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RDPD 아니지 RDPRE 값 얘를 8 한번 줘보시고 이걸 8 주면 RTP 값이 8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넣어봐야 입력이 안 돼요. 요걸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8로도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돌아가는 경우 10으로 올려보세요. 10으로 안 되면 12로. 보통 12 정도에선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RTP 값, RTPRE 값을 찾고 그걸로 또 안정화 툴 돌려보고 어느 정도 잘 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넘어가는데, RDPDN 값은 RCD 값이랑 같은 값 그냥 주면 됩니다. 이건 따로 검증도 안 해도 돼요. 요런 타이밍은 이거는 전압이 아니라 클럭이랑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라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얘는 거의 이 고정값이고요. 얘도 안 건드려도 돼요. 얘는 나중에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개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얘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이라서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3차 타이밍 먼저 잡을
잡는 게 제가 판단할 때 더 나은데 3차 타이밍에 DR이란 타이밍하고 DD 타이밍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최소값 넣으세요. 이거는 풀뱅크 오버클럭 하거나 아니면 32기가짜리 2개 꽂고 오버클럭 하실 때 그때 영향이 있을지언정 16기가짜리 그러니까 단면 램을 2개만 쓰실 때는 전혀 안 쓰는 타이밍입니다. 최소값 넣어주세요. 0 넣으면 오토로 바뀌니까 1 넣으세요. 1. 그러면 자동으로 최소값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8 고정으로 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할게 얘를 12를 넣어보세요. 12 넣어서 되면 쓰시고 안 되면 14로 푸세요. 보통 12, 14 내에서 될 겁니다. 그래서 12로 돌려보시고 안정화 툴 한번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면 그 다음에 얘를 12를 넣어보시고 12로 되면 12로 쓰시고 안 되시면 14, 안 되시면 16 이렇게 2개씩 늘려보세요. 12부터 해서 저 같은 경우 10이 안 돼서 14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RDWR 값도 보통 오토로 들어가는 값이 거의 줄여지지 않아요. 오토가 20에서 22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뭐 줄여봐야 한 18 정도 넣어보시고 18 안되면 20 쓰시고 만약에 클럭을 더 올리시게 되면 20보다 더 큰 값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20이나 22선에서 해결이 돼요. 요 타이밍은. 그래서 22까지 한번 올려보시고 잘 안되시면 그게 끝나면 나머지 타이밍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얘 다섯. 저렇게 5가지만 하면 이 WR도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테스트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테스트 난이도 쉬운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그래도 얘를 먼저 잡는 게 나을라나? 이거부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WRRD 값은 CWL 값이랑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WL이 지금 CL이 30일 때 얘가 28이죠. CL이 30일 때 28이면 이 28 더하기 이 WTR 언더바 S 더하기 6한 값이 얘가 나와요.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42를 넣었단 말이죠. 42에서 CWL을 빼면 28을 빼면 그러면은 14. 거기서 제가 아까 6을 더하랬으니까 반대로 6을 빼면 그럼 8 나오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줘야 되는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 아까 영상을 뒤로 돌리셔서 타이밍 스펙을 보시면 얘가 8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숫자 입력하면 반영 안 돼요. 요걸로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오토로 두시고 이 CWL 값이랑 여기 WRRD 언더바 DG 값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러니까 결국에 WRRD 언더바 DG 마이너스 CWL 마이너스 6을 하면 그게 WTR 언더바 S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시금치 기준으로 얘를 처음 썼을 때 12인가? 10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10인가? 14인가? 근데 보통은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얘가 8보다 낮은 값은 잘 안 들어가요. 8 내지 10, 많게는 12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에 맞춰서 이 WRRD 값을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8을 쓰기 위해서 42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WRRD 언더바 SG도 마찬가지입니다. SG 값도 이제 CWL 더하기
WTR 언더바 L 값 더하기 6 하면은 이 값이 나와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서 지금 52를 줬어요. 그럼 52를 줬을 때 WTR 언더바 L 값을 계산하면 52 마이너스 28 그리고 나서 그 6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 18이 나와요. 영상 돌려보시면 얘가 18 입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여기서 오토로 두시고 이 두 개 값을 조정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연계되는 값이다 보니까 이 3차 타이밍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수동으로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CL 값을 건드리게 된다. CL을 32로 바꿨어요. 그러면 CWL이 30으로 바뀌면서 이 두 개 타이밍이 결국에 두 개씩 조여져요. 그러면 WTR 언더바 S가 8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근데 만약에 제가 CL을 32로 올리고 이 값을 풀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42죠. 42에서 계산해 볼게요. 42에서 30 빼고 거기에 6을 빼면 얘가 6이 되죠. 근데 이게 6이 되면 수율이 모자라서 안 돌아가요.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CL을 풀어줄 때 아까 그 3차 타이밍이 오토가 아니라 수동으로 입력한 값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풀어줘야 돼요. 이걸 내가 8로 쓰기 위해서 얘를 44, 54 이렇게 두 개씩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CL을 두 개씩 풀 때 만약 CL을 두 개 더 풀면 46, 56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장 잘 들어가는 최소값의 WTR 값들을 찾으면 됩니다. 이 값 기준으로 보세요. 3차 타이밍 아까 그 두 개 값은 WRRD 값은 이 두 개 타이밍에 맞추면 됩니다. 대개 얘가 8 최소값이 8부터 시작해서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보통 18보다 밑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클럭 더 높이면 얘 많이 높여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정도부터 하라고 하는 값들은 만약에 수율이 모자라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는 값들이라 꼭 바이오스 세이브를 한 번씩 하고 그러고 나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려는 거 시모스 클리어 설명하려고 그랬어. 그거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이 보드에서. 그래서 아무튼 얘는 오토로 두시고 아까 3차 타이밍을 만지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면 3차 타이밍은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뭐 남았냐, RFI랑 그 다음에 WR 값을 잡기 위한 요 두 개 타이밍이 있는데 이 두 개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제가 38을 줬는데 얘는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보드마다 좀 제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얘 마이너스 1 값을 보통 써요. 그러면 제가 이걸 PDEN 값을 38을 줬어. 근데 CWL이 지금 28이에요. 그러면 38 마이너스 28 하면 10이죠. 10에서 4개 빼면 얘가 6이 나옵니다. 지금 WR 값이 TWR 값이 최소 값이 여기서 입력하면은 48이에요. 근데 저는 6을 넣었잖아요. 6. 이 6을 넣기 위해서는 이 아까 말했던 요 WR PDEN하고 WR PRE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WL 더하기 WTR 더하기 거기서 잠깐만요. 4. 지금 이 기준이 좀 애매한데 바이오스 표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바이오스에서 6이라고 나오는 거랑 이게 지금 6이라 나오는데 영상 뒤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에즈락 타이밍 컨피규레이션에서 얘가 6이 아니라 2로 적혀 있을 거예요. 2. 그래서 정확한 공식을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뭐 8인지 마이너스 6인지 마이너스 4인지 뭐 이런 거 다르거든요. 바이오스 세팅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TWR 더하기 TCWL 더하기 4를 하면 그게 WR PDN 값입니다. 그리고 에즈락 타이밍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바이오스 표기 값보다 4개가 더 작은 값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에이수스 프로그램인 memtwit-it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값이 아마 5라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기 값이 뭘 기준으로 따라 공식이 다르니까 뭐 몇을 빼라고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WR 값을 조정은 여기서 조정하면은 48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냅두고 CWL 값을 확인해서 CWL 값과 연계되는 WRPDEN과 WRPRE 값을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WR이 계산돼서 들어가요. 보통 A다이 기준으로 WR 값은 뭐 0부터 뭐 한 2개씩 늘려가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로 넣게 되면 그 타이밍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에도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최소 0 값이 들어가도록. 사실상 DDR5에서 WR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DDR5에서는 이 PDN 값, 요 값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고, 근데 얘도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건 CWL이랑 연계되는 값이라는 거고, CWL이 바뀌는 상황, 예를 들어 CL을 또 32로 올린다. 그럼 CWL은 30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만 고려해서 만약에 CL을 그러면 2개 올리고 싶으면 얘네도 2개 올려야겠죠. 40, 39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뭐 이 타이밍도 다 끝났고 딱 하나 남게 돼요. 이 REFI 요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오토 쓰시면 돼요. 별로 대세에 지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밍은 REFI는 온도랑도 관련이 있는데 메모리 온도가 높은 편이면 이 값이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메모리에 방열판도 안 했고요. 스파클링도 안 쏘고 있어요. 순정 그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 제가 최대한 이거 보고 하시는 분들이 이 보드는 가성비 조합으로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별로 손대지 않은 세팅 값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쿨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6만 들어간 게 되게 잘 들어간 겁니다. 지금 되게 잘 들어간 거예요. 이 6만도 쿨링이 후달리면 얘가 막 만줘도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봤어요. 이 만을 줘도 에러가 나. 그냥 오토 쓰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저는 선방에서 6만 넣었고요. 이 값은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들어가는 값이 달라요. 사람이라기보다 램마다 시스템마다 온도마다 이게 같은 온도라 해도 램에 따라 또 틀립니다. 온도 저항 특성이 좋은 램은 좀 더 높은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어떻게 잡냐? 저 같은 경우는 맥스 값 일단 때려 넣고 돌려봐요. 그러면 블루 스크린 나거나 이럴 때도 있고요. 잘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의외로 좀 잘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잘 안 되면 저는 이제
홀스보다 짝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262142 요것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안되면 이제 반씩 깎아요. 대충 13만 때려넣고 13만 안되면 65,000 때려넣고 65,000 잘 안되면 이제 4만 한번 해보고 4만 잘 안되면 3만 3만 잘 안되면 2만 이렇게 만씩 깎거든요. 근데 65,000 안되고 4만은 잘 되는 것 같아서 6만으로 올렸어요. 잘 된다 기준은 저 같은 경우 HCI로 100% 이상 돌려봅니다. 이 RFI는 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리자마자 블루 스크린 날 수도 있고요. 돌리자마자 블루 스크린 나오면 이거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돌리고 나서 뭐 한 10% 이내에서 죽을 때도 꽤 많이 줄여야 돼요. 근데 어느 시점 기준으로 이 값이 HCI를 돌리면 뭐 몇십 프로 정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100% 이상에서도 에러 날 수 있거든요. 이 값은. 근데 만약에 이 값을 세팅했는데 뭐 한 200%쯤에 에러 났다. 200%쯤에서 에러 났으면 이거를 4만으로 줄일 게 아니라 요거 한번 해보세요. 두 개씩 조이는 거예요. 59998 59998 안되면 59996 이거 이 두 개 차이가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게 확률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좀 복잡한 얘기고요. 만약에 에러가 RFI 세팅 안 했을 때는 500% 정도 잘 도는데 RFI 세팅을 내가 한 세팅해서 한 250 정도에서 에러 난다 하면 두 개씩 조여보세요. 그러면 500까지도 잘 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 100도 못 넘고 죽었다 그럼 택도 없으니까 줄이세요. 뭐 확 줄이세요. 확. 저 같은 경우 6만에서 잘 돌고 6만 5천에서 잘 안 돌아서 6만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램마다 다르고 온도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 컴퓨터에서는 이거 3만 넣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쿨링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팅하면 메모리 세팅은 요렇게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오토 두시면 돼요. 대세에 큰 지장이 없거나 건드려서 오히려 손해를 볼 만한 그런 것들만 지금 다 오토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 RFI X9는 이 RFI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세팅되는데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5460에서 47이잖아요. 어떻게 비례해서 올라가냐면은 5460 5460에 47인데 얘를 10920 딱 2배 올리잖아요. 2배 맞죠? 2배 올리면은 얘가 94로 딱 2배 올라가요. 그래서 29,624 주면 얘가 255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255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값 넣으면 무조건 255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토 두세요. 이거는 뭐 낮은 값에서 높은 X9 값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0,000밖에 안 줬는데 255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지금 뭐 이거를 딱히 건드린다 호용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신 분은 제 어로스 마스터로 7800 클럭 오버클럭 한 최근 영상 거기에 4시간 반짜리 영상에 타이밍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거 보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영상은 지금 이 보드를 되게 가성비 있게 간단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대충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수냉 쿨러 쓰는 법도 알려드렸고 메모리 오버클럭 하는 거 알려드렸고 시머스 클리어 하는 거는 부팅 시키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바이오스를 초기화하고 부팅을 할 건데
CPU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3500 CPU 성능이 최근에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벤치 테스트한 국내 유명 커뮤니티, 하드웨어 커뮤니티 벤치 테스트 결과 중에 좀 다르게 나오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게 보드마다 왜 그렇게 점수가 다르나고 알아봤더니 보드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드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본 스펙이 65W 제품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시네벤치 돌리고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럭은 45배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2코어는 35배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2코어 8개고요. 그 다음에 캐시 배수 36배수 유지하고 있어요. 온도 보시면 온도는 80도 언더에서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22,000원짜리 꼈는데 이거 수냉 쿨러 해도 60 몇 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CPU 전력 소비량 보면 130W 정도 쓰고 있네요. 65W짜리 스펙인데 이 정도 쓰고 있어요. 보드 자체가 65 이상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디폴트 세팅인데도 그래요. 보드 디폴트 세팅이 65W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20,000점에서 21,000점 정도 나와요. 좀 낮게 나왔네. 그 22,000원짜리 쿨러로 온도 얼마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시라고 지금 돌려보는 거고요. 멀티 성능이나 성능 점수 이런 거는 커뮤니티 등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특정 커뮤니티 점수가 많이 안 맞다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드가 65W 제한되어 있는 게 디폴트인 보드에서 좀 성능이 한 15,000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본 기가바이트 보드는 온도 6, 70도를 6, 70, 80도까지 유지하면서 최대 성능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온도를 좀 전력을 더 제한하고 하겠다 하면은 뭐 옵션 넣어서 제한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온도가 지금 뭐 기쿨 쓰는 것도 아니고 22,000원짜리로 이 정도 온도면 저는 실제로 게이밍 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적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온도라고 생각돼요. 그 정도 얘기 드리고 싱글 성능은 따로 돌리진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없습니다. 후면에 후면 안 보이나? 없죠? 고급 보드가 아니라서 없어요. 뭐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전체 라인업 대비 요새 부품가가 다 올라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아무튼 라인업이 이제 고급 라인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없습니다. 어딨냐? 그럼 요걸 또 보면 되죠. 자, 여기 버튼 얘가 Q 플러시 버튼이에요. Q 플러시. 내 메인보드가 만약에 바이오스 먹통이다 혹은 부팅 안 시키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바이오스 준비를 해서 후면 단자에 연결하고 이거 누르고 한 7, 8분 6, 7, 8분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바이오스 USB라고 써진 여기에만 연결해야 돼요. 큐플래시 하실 때는 꼭 여기에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세팅은 내장 그래픽 상태입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한번 해봤어요. 오버클럭 같은 거 이런 거 내장 그래픽으로 해본 상태고, 요 버튼은 리셋 소프트웨어 리셋 스위치 버튼인데, 요 위에 보시면 요 점 두 개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또 점이 두 개 있어요. 이게 리셋 스위치 그 2핀 보드 점퍼고, 그 다음에 이게 시모스 클리어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두 개에다가 뭐 두 개를 접지시키거나 뭐 드라이브 갖다 대가지고 접지시키거나, 근데 저는 그걸 좀 그런 식으로 잘 안 하고요. 보통 여기에 패널 케이스에 연결되는 스위치 연결하죠.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 그 중에 요 두 개 위치에 해당하는 게 리셋 스위치거든요. 이 두 개 떼다가 저는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 할 일이 필요하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오버클럭 끝난 다음에 원복하면 돼요. 오버클럭 하는 도중에 리셋 잘 쓸 일 없으니까 여기다 옮겨 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와중에 리셋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똑딱이 2핀 똑딱이 스위치 사가지고 거기다 꼽아 쓰거든요. 매우 유용합니다. 그 별로 비싸지도 않고 한 500원 해요. 배송료가 더 비싸요. 배송료파 한 3,000원 할라나?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는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또 설명드릴 거 있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매뉴얼 보세요. 매뉴얼은 서포트에 뭐 보드에 들어간 게 요새 없죠. 막 원가 절감이 아니라 무슨 환경 핑계 대면서 요새 보드에 뭐 안 넣어주는데, 제가 볼 때 다 원가 절감인 것 같은데, 매뉴얼 여기서 다운받아 보면 됩니다. 보통 다 서포트에 있어요. 요 아래 있는 매뉴얼은 레이드 셋업 가이드 같은 거고, 보시면 바이오스 셋업 가이드도 있어요. 잉글리시 버전이긴 하지만 이런 가이드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설명 잘 돼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추가 테스트는 제가 알아서 하고, 또 공유 드릴 거 있으면 공유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뭐 따라 하실 분들 계시면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16기가 모델을 쓰면 조금이라도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 12세대 메모리 컨트롤러랑 같은 스펙일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SA 전압도 SA 전압이지만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뭐 13900이나 13700을 만약에 써보시는 분 계시면 메모리 클럭 얼마나 들어가는지 피드백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13900, 13700을 한 번만 테스트 해보면 이게 SA 문제인지 맨컴 문제인지 확실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13900, 13700은 13세대랑 완전히 그 같은 구조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만약에 잘 되면 맨컴 문제고, 그러니까 12세대 맨컴을 그대로 썼다는 거고, 만약에 똑같으면 결국 SA 전압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건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래요. A다이가 보통 M다이보다 전압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에 요새 A다이 안 비싸요. A다이 8기가 엄청 쌉니다. 그리고 16기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좀만 기다려 보세요. 아마 지금 하나하나 지금 시금치 램이 국내 정발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곧 풀릴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죠. 중고 장터에서 프리미엄가 붙여서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 풀릴 것 같아서 좀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